자, 실전 1의 두 번째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제곱법이라고 하는 그 지문인데 사실 조금 처음 부분 개념은 좀 어렵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처음 개념 부분을 좀 잘 정리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수치 자료를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쓰이는 방법 중 하나가 최소제곱법이다. 자, 이제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최소제곱법은 이론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인, 자, 하나씩 볼게요. 설명 변수가 영향을 받는 대상인 종속 변수에 비례적인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설명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준다라고 가정하고, 그 영향 정도를 실제 수치로 자료로부터 추정돼 쓰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자, 여기까지 됐죠? 이론이 실제 영향을 받는 대상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명 변수가 변화할 때 종속 변수가 변화하는 평균치를 회귀계수라고 부르는데, 자, 다시 이 회귀계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설명 변수가 변화할 때, 자, 종속 변수가 변화하는 평균치, 변화의 평균치, 이거를 회귀계수라고 부르는데, 이 회귀계수가 최소제곱법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회귀계수.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설명 변수가 종속 변수에 비례적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쓰는 방법입니다. 설명 변수가 변할 때 종속 변수가 변화하는 평균치를 회귀계수라고 부르는 것. 이 평균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최소제곱법은 어떻게 하느냐? 종속 변수의 실제 수치에서 종속 변수의 예측치를 뺀 수치를 편차라고 지칭하고, 좀 정리할게요. 자, 종속 변수의 실제 수치에서 종속 변수의 예측치를 빼요. 이거를 편차라고 지칭을 하고, 실제 수치에서 예측치를 뺀 걸 편차라고 지칭하고, 각 실제 수치에 대한 편차를 각각 제곱하여 모두 더한 것, 이 편차를 각각 제곱해서 모두 더한 것, 자, 그것을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이 편차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하는 거죠. 자, 그러면 종속 변수의 예측치는, 자, 예측치는 설명 변수의 미지의 회귀계수를 곱하여 구함으로써 편차를 미지의 상태인 회귀계수의 함수로 표현하고, 자, 이 예측치라고 하는 것은 함수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함수인 편차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회귀계수 수치를 구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구체적인, 자, 뭘 구해야 된다고 했죠? 회귀계수를 처음에 구한다고 했죠? 회귀계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자, 이 함수가 있는데, 함수인 편차 제곱의 합을, 자, 편차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회귀계수 수치. 자, 편차 제곱을 합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회귀계수. 이거를 구해야 돼요. 이거를. 자, 그래서 현실에서는 설명 변수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예측되는 종속 변수와 실제 관찰되는 수치 사이의 괴리가 이제 편차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 굉장히 추상적이죠. 이게 수학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제 수학을 잘 못하니까 그냥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제곱법이라는 것은 이론인 설명 변수가 있고 실제적인 종속 변수가 있는데, 이 이론이 실제적인 종속 변수에 비례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회귀계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회귀계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종속 변수의 실제 수치에서 종속 변수의 예측치를 빼요. 이게 이제 편차지. 그 편차의 제곱을 더합니다. 모두 더하죠. 그리고 이제 이 종속 변수에서 나타나는 함수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시켜서 구체적인 회귀계수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건데, 이걸 이제 A에서 구체적으로 좀 적용해서 보겠습니다.
최소제곱법을 시각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도 있다. 2차원 평면에 설명 변수를 가로축에 놓고 그림 보죠. 종속 변수를 세로축에 둔다. 예를 들어 6개의 관찰 대상에 대해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의 실제 수치 자료가 수집되었다면 각 관찰 대상의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 조합을 평면의 점으로 표시할 수 있죠. 이렇게 6개의 점이 나왔죠.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보여주는 6개의 점을 모두 표시하고 점들 사이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그린다. 자, 사이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그립니다. 각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수직거리를 편차의 절대값으로 보고, 자, 편차 나왔죠? 수직거리. 6개의 수직거리 각각을 제곱한 수를 모두 더한다. 자, 편차의 제곱을 모두 더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거를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회귀재수를 구해야 되겠죠? 최소제곱법은 이 편차 제곱의 합을 직선의 기울기와 세로축 절편을 약간씩 바꿔 구한 편차 제곱의 합과 비교하여 편차 제곱의 합이 가장 작은 직선을 택하는 거. 자, 이 가장 작은 직선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편차의 제곱의, 자, 앞에서 그랬죠? 편차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것. 이게 최소제곱법이었죠? 편차 제곱의 합이 가장 작은 직선의 기울기가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계수다. 자, 가장 작은 직선의 기울기가 회귀계수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구해야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직선은 점들의 아래쪽이나 위쪽이 아니라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예, 모두 플러스나 모두 마이너스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다는 거는 플러스고 이 밑에 있다는 거는 마이너스죠. 또는 이 직선에 있는 것도 있겠죠. 정확한 비례 관계일 때. 자,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사이에 있게 된다. 또한 각 편차를 제곱하기 때문에 직선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점들이 기울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렇죠. 그러니까 멀면은 절대값이 크잖아요. 멀다라는 것은, 자, 다시 이 멀리 있는 것들이 왜 영향을 많이 주냐면은 절대값이 이 절대값을 제곱하는 거죠. 근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는 편차가 크다라는 거지. 편차가 크니까 절대값의 제곱이 커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울기에 뭐 할 수 있어?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그 개념이 좀 추상적이다 보니까 조금은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값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값들의 제곱한 수를 모두 더했을 때 이 편차 수직거리 모두 더했을 때 기울기가 가장 작은 것,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회귀계수죠. 그러니까 이 값을 구하자는 게 결국 최소제곱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점들은 그 직선의 사이에 놓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 좀 큰 영향을 준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읽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를 좀 꼼꼼하게 봐주시는 게 좀 필요하고, 그 뒷부분은 내용이 그렇게 까다롭진 않습니다. 볼게요. 최소제곱법을 가계의 소득과 식료품 소비의 연관 정도를 알아보는 데 적용한다고 가정하자. 소득에 따라 식료품 지출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식료품 지출액이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는 인과관계를 전제로 최소제곱법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소득이 설명 변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이제 식료품 지출액이 영향을 받는 거니까 이게 종속 변수가 되는 거겠죠. 만약 소득과 식료품 지출액이 각각 월간 100만 원 단위 수치이고 최소제곱법으로 구한 직선의 기울기가 0.1, 이게 회귀계수죠. 이게 회귀계수. 월 소득이 100만 원 증가할 때 식료품 지출액이 평균적으로 10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100만 원이 증가하면은 10만 원이 증가한다. 한편 세로축 절편이 0.3이라면 소득이 0이더라도 평균 30만 원이다. 0일 때 30. 100일 때는 10만 원 증가하니까 이퀄 몇? 40.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소득 자리에 공적 및 사적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보조금 수입으로 식료품 수비를 소비할 수 있게 되므로 소득이 0이더라도 세로편 절편이 0보다 클 수 있다. 그렇죠.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또는 실제로는 소득이 0인 경우가 없더라도 수치자료에 최소제곱법을 적용한 결과 소득이 0이란 가상적 상황이 된 식료품 지출액이 0보다 크게 도출돼. 당연히 크게 도출되죠. 아예 안 먹고 그냥 식료품을 안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설명에서 알 수 있는 거, 이 기울기 0.1이라는 게 뭐다? 회기계수. 구하고자 하는 값이었죠. 구해줬네요. 구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위와 같이 최소제곱법을 사용하면 잘 알려진 엥겔의 법칙도 쉽게 해석이 된다. 엥겔의 법칙은 소득이 적을수록 소득에서 식료품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 설명 변수를 가계 소득, 종속 변수를 식료품 지출액으로 설정했을 때 세로축의 절편이 0보다 크고 직선의 기울기는 0보다 크고 1보다 크지 않다면 특정 소득에서 식료품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소득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날까? 모든 소비는 소득에 영향을 받지만 식료품은 누구나 필수적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그쵸? 아까도 얘기했듯이 식료품은 누구나 필수적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졌을 때는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치품이라든지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줄이지만은 식료품 소득은 높을 수밖에 없죠. 식료품 지출액의 규모는 예컨대 문화예술 분야 등의 지출에 비해서 소득 준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은 편이기 때문이다. 소득의 큰 부분을 식료품 소비했으면 최소한의 생계 유지 외에 다른 지출할 여유는 없다. 소득 대비 식료품 지출액의 비율은 삶의 질을 판단하는 근거 자료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삶의 질을 판단하는 근거 자료라는 것은 식료품 지출액이 전체 소득의 비율에서 크다라는 것은 삶의 질이 어떻다는 거예요? 낮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막 문화예술, 뭐 사치품 이런 것들 하고 싶은 어떤 뭐 취미 활동 이런 것들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지. 근데 돈을 적게 벌면은 그런 데 쓸 수가 없고 뭐 먹고 사는 데에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료품 지출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식료품 지출액이 크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이 굉장히 어떻다? 떨어진다. 이런 걸 이제 엥겔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득 대비 식료품 지출액의 비율은 한 국가 내의 소득 계층별로 파악되기도 하고 국가 전체의 평균치로 일정 시점 간격으로 집계되기도 한다. 또한 국가별 비교 자료로 쓰이기도 한다. 자, 복지정책 시행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최저생계비율을 산정할 때 미국에서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식료품 지출액에 3을 곱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저소득층 가계의 소득에서 식료품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 정도 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소득과 식료품 지출액의 관계가 정책에 직접 이용되는 사례도 있지만 소득의 충분성이나 식료품 가격 수준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 정책들에서도 소득과 식료품 지출액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사례 외에도 최소제곱법은 어떤 현상들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제시된 이론을 수치자료로 검증하거나 이론에서 예측되는 변수간 관련 정도 구체적 수치로 나타내고자 할 때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끝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네요. 자,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윗글의 서술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최소제곱법을 설명하고 그것을 식료품에다가 적용하고 있죠. 자, 이거 바로 갈게요. 3번 학문적 방법론, 이게 최소제곱법. 자, 이거를 소개하고 사례, 가계소득에 대한 식료품 지출액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건 뭐였죠? 편차죠? 자, 편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기억은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다. 자, 우리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종속 변수의 실제 수치에서 종속 변수의 예측치, 예측된 수치를 빼주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수치가 크면은 양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 수치가 작으면은 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괜찮네요. 기억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편차라고 하는 것은 첫 문단 끝에 나와 있죠. 설명 변수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편차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1문단 끝에. 자, 그 다음에 3문단 이건 지우고 3번.
자, 최소 제곱법으로 구한 직선에 대해 기억은 모두 양일 수도 있고 모두 음일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편차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렇게 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기억은 이거는 양이고 이쪽 점들은 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양이거나 모두 음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점들의 사이에 있는 거잖아. 사이에 있는 거니까 이 위쪽에 있는 거는 양이고 밑에 있는 거는 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라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실제 수치 자료에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가 완벽한 비례를 관계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은 자, 이렇게 기울기가 있으면 완벽한 비례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 직선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0이 되는 거죠. 편차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기억을 제곱하여 모든 더한 값을 최소하여 구한 회귀계수는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에 따라 양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회귀계수라고 하는 것은 설명 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종속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 변수가 증가했는데 종속 변수도 증가하면 양이죠. 근데 설명 변수가 증가했는데 종속 변수가 줄어들면은 이거는 음이 되겠죠. 그래서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8번 A를 적용하여 B의 내용 식료품에다 적용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가로가 이제 설명 변수인데 영향을 주는 거 소득이죠. 소득에 따라서 식료품의 지출액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로측은 소득, 세로측은 식료품 지출액. 괜찮습니다. 편차 제곱의 합이 가장 작은 직선의 세로축 절편이 0.3.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0.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득과 식료품 지출과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계수, 즉 직선의 기울기는 0.1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최소제곱법으로 구한 직선의 월 소득 100만 원에 대한 식료품 지출액은 40만 원이다. 왜 그랬죠? 아까 나왔죠? 0일 때 30만 원인데 100만 원 증가할 때 10만 원이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는 거는 1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증가하는 거니까 30에서 10만 원이 증가한 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월 소득이 100만 원이고 월 식료품 지출액이 30만 원인 실제 수치 자료에서 편차의 절대값은 자, 실제가 30이죠? 그 다음에 예측치는 얼마였어요? 40이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자, 30에서 40을 빼는 거니까 절대값은 몇이 돼야 됩니까? 10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정답이 5번이 틀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앞에 설명하는 개념이 조금 까다로워서 그렇죠. 9번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갈게요.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엥겔 법칙에 대한 건데 3번 소득에서 식료품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갑국이 을국보다 높으면 얘 가난하네. 삶의 질은 갑국이 낮죠. 어렵지 않죠? 예. 식료품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문화예술이나 뭐 다른 분야에다가 우리가 돈을 쓰지 못한다는 거니까 삶의 질이 매우 낮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연구자갑은 임금이 학교에서 교육받은 기간인 재학기간에 영향을 받는다는 인과관계를 전제로 최소제곱법을 이용하여 영향을 측정을 하고 한다. 갑은 월 임금과 재학 연수가 각각 만원 단위, 연 단위로 된 1000명에 대한 수치자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재학기간, 재학 연수, 그 다음에 임금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2차원 평면의 가로축에 뭐예요? 재학기간, 재학연수. 자, 그러니까 1번, 2번 틀렸네요. 이제 이거 만들 수 있겠죠? 3, 4, 5번으로 가야 되겠네. 자, 최소제곱표에 구한 직선을 그릴 때 기울기가 16이다 라고 돼 있으면 이게 뭐예요? 회귀계수. 재학연수가 2년 증가할 때 월 임금은 평균적으로 회귀계수. 자, 1년에 16. 2년이면은 몇이 되겠어요? 32. 오케이, 이거 틀렸네요. 이제 4번, 5번으로 압축합시다. 자, 만약 직선의 오른쪽 방면 위쪽으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점 5개를 빼고 기울기를 다시 기울면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자, 우리가 어디였냐면은 두 번째 A의 끝부분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점들이 기울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거를 빼버리면은 기울기는 이 점보다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왜냐면은
편차의 제곱값이 큰 것들이 없어지는 거잖아. 편차의 제곱값이 큰 것들이 없어지니까 그 값이 작아져야죠.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적용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11번은 어휘 문제니까 바로 갈게요. 2번. 자, 미지의 대상 이러잖아요. 알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깊고 미묘한 속뜻 잘못된 겁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지문이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의 개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첫 번째가 조금 어렵죠. 이거를 이제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하지 마시고 두 번째 문단의 A 부분과 내용을 연결시켜서 좀 보는 거 이게 이제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적용시켜 보는 거죠. 식료품에. 그렇게 됐을 때 문제 풀이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